저희가 한번 이광수 대표님 모셨을 때 부동산 대책 얘기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뭐 전반적인 종합적인 평가를 좀 해보면은 크게 뭐 시장이 뭐 나아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집값을 잡았다라고는 뭐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또 향후에 대한 집값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3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네. 전반적인 평은 좀 아쉽다.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책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한테 기대하는 건 정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책과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책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정책은 시장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정책 발표가 없어요. 물론 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시장이 정부가 의지한 대로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어떤 의지를 가진 대로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문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뭐 대선 전에도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대선 후에 집값이 앙등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책이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른 뒤에 대책 나오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후 대응을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답이 뭐였냐면 우리 그동안 2번이나 경험했어. 다 갖고 있어. 예. 정책 다 갖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뢰를 가졌어요. 예. 아, 그랬겠지. 갖고 있겠지.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이고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 없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시간 더 주세요. 네. 이러고 있고 자꾸 미뤄지고. 예, 예. 저는 뭔가 문제가 좀 있다. 뭔가 지금 이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일종의 시스템적 예. 리스크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게 1월이고 뭐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쯤에 항상 뭔가 선거 시즌과 맞물려 가지고 정치권이나 특히 정부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뭐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항상 언제 부동산 정책이 등장했냐? 선거 끝나고 나서였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정치권 쪽의 인사들을 또 우리 안진걸 소장이 많이 아시니까 쉽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올 지방선거 전까지 집값 잡는데 어떠한 정책도 일단 내지 않을 것이다. 즉 집값이 오르게 하지 않는 방법, 집값이 내려가게 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이 어떤 스테이블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뭐 어떤 전망이자 분석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진보 개혁 정부에서 해필이면 집값이 뛰어가지고 예. 정권에 대한 비난과 네. 또 실망이 급증하는 어떤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 이재명 정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겠어요. 저는 네. 그건 이해가 네. 돼요. 예.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복잡해서 선의로 정책을 펼쳐도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도 예.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을 하향 안정하거나 예. 사실 주거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국민 절반이 집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향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최소한 부동산으로 국민들이 열받고 실망하지 않게 보합세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은 안 그러지만 서울 집값은 물론 윤석열 때도 뛰었고 예. 빚내서 집 사러 막 부추겨 금리 하락시키고 마구 이상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줬거든요. 예. 그다음에 거기다 특히 오세훈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토지거래가제를 풀어가지고 또 폭등한 면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좋아서 다 이재명한테 책임져라고 하는 거요. 예. 그건 부당하죠. 근데 예. 작년이었으면 그 말이 통하는데 이제는 2년 차가 돼버렸어요. 네, 네, 네. 벌써 200일 돼버렸어요. 집권한 지. 이제 올해 6월이면 1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정확하게 하향 안정화나 어쨌든 부동산이 서민이나 중산층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실감을 주는 일이 없는 예. 적극적인 그리고 입체적인 정책을 펼쳐야죠. 예. 지방선거에 특히 서울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하는 건 이해되지만 그런 거 네. 내놓을 건 내놔야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 공공 분양이나 네. 공공 임대가 대폭 늘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수요를 반드시 흡수하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월세에도 도움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집값 하락 또는
안정에 도움이 되죠. 예. 그다음에 진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분명하다. 예. 뭐 1인 1가구 뭐 종부세 논란은 최대한 저는 완화시켜준다 하더라도 예. 이러면 서울에 세 채, 네 채 이건 투기가 아니면 설명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집을 아예 내놓게 보유세는 대폭 강화해야죠. 핀셋으로라도 저는 몇 개는 내놔야 된다 봅니다. 지방선거 전에라도. 아, 그렇습니까? 그 사람 내놓게. 그러면 주택 공급도 되잖아요. 거기서도 네. 공급이 되잖아요. 막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하면요 주택이 멸실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그럼 집값이 단기적으로 엄청 폭등할 겁니다. 그 사람들 또 어디로 가서 살죠? 전월세 집 찾아야 되잖아요. 예. 전월세도 폭등하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막 완화해주고 막 이렇게 줄여주잖아요. 네. 기간. 그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요.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전이라도 예. 뭐 포인트별로? 종합적인 대책이면 제일 좋지만 예. 부분적이라도 집값을 좀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예.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정책을 반드시 내놔야 된다. 예. 그 가격이 낮은 부동산 공급, 그러니까 공급을 하더라도 이제 가격이 낮은 부동산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저한테도 있고 원포인트성으로라도 뭐 종합적인 대책이든 뭐든지 아무튼 지방선거에 좀 저돌적이든 공격적으로 좀 이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있습니다만은 왠지 뭔가 표계산 이런 거 해보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기도 한데 그 지금의 이 형성된 집값에서 지방선거 이전까지 뭔가 지금은 뭐 폭등이란 단어는 일단 뭐 경제면에 없거든요. 폭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방선거 이전에 뭔가 폭등을 할 만한 그런 요인, 변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더 조심스럽게 저희가 봐야 되는데 지금이 괜찮다고 하다 보니까 네. 또 갑자기 오르면 대책이 나오고 이게 이제 반복하고 예,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금 진정됐을 때 뭔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네, 게 문제인데.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네. 올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종 공약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공약들이 엄청 나올 거란 거죠. 예. 이제 경쟁적으로 나올 거예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이 재건축 완화해 주겠습니까? 예. 뭐 재개발 완화, 용적률 완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집값이 안정됩니까? 그러면 또 이제 또 투자나 뛰겠죠? 투기 세력들 몰려들어서 집값이 오르겠죠. 예. 또 하나 뭐냐면 올해 정부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대고 또 주식시장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유동성들이 또 집값으로 부동산으로 크게 쏠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또 일부 지역의 집값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예. 또 그럼 그때 돼서 또 정책이 나오냐? 대책이 나오냐?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기 전에 저는 최소한 지금도 늦었다고 전 보고 있는데 1월 안에는 뭔가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왔고. 예. 그런데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네네네. 굉장히 사실은 올해 또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선거의 이슈가 오히려 이제 부동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오른 거 팔아갖고 부동산 사러 간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럼요. 당연한 거죠. 네네. 그러면 이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막을 거냐. 예. 그래서 미리 정책을 만들고 그런 어떤 시장의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집값을 안정시키고 쉽게 말해서 하향 안정화시킬 계획이 있는 건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책 나오기 전에 쉽게 말해서 오르기 전에 빨리 사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겠네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오른 다음에 대책이 나오니까 그럼 대책 나오기 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적극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은 대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게 좀 러프한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까지는 뭐 두 분 다 해야지 좋다.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집값 문제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뭐 선거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올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이라든지 집값 안정과 관련돼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이건 하지 말라. 그건 명확한데요. 명확하게. 집값이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네. 빠질 때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예. 빠질 때 부양책을 쓰면 안 됩니다.
아, 빠질 때 네. 집값 부양책 같은 건 절대 안 된다. 네. 아. 근데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런가요? 어떤 거죠, 그러면? 지방에 집값 빠지니까 세금 깎아주잖아요. 아. 다주택자 용인해주고. 아, 그러면 또 뭐 이게 인구 또 소멸 지역이라는 아주 뭐 이상한 용어를 해서. 예.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의 부동산 불패의 근원은 집값이 계속 올라서가 아니에요. 예. 집값이 빠지면 도와줘요. 이 참. 세상에 어느 나라가 집값이 빠지면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 대한민국은요, 집값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살리게 해줘요. 둔촌주공 살리기 못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들어봤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 아파트 단지를 살려줘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 때나 사. 대출 받아서 사. 어차피 도와줘. 어차피 집값 빠지면 정부가 도와줄 거야. 이런 신뢰가, 이런 믿음이요. 이런 신화가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 때도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집값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본 기득권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랬더니 막 윤석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권하자마자 1년 동안요. 1년 동안 집값이 빠지는데 대책이 13번이 나옵니다. 와. 충격적이죠. 한 달에요. 2번씩 대책이 발표해요. 이건 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육탄 방어를 했네요, 그러면. 근데 그때 어. 어떤 언론이고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책 3번밖에 대책 3번밖에 안 하는데 벌써 3번이다, 4번이다 이 얘기하고 있다. 못 잡는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차치하고 집값 빠질 때는 득달같이 나가서 도와줘요. 집값 오르잖아요. 보세요. 지금은요. 대책 몇 번입니까? 야, 3번. 아니 최소한 똑같이는 해야죠. 집값 빠질 때 13번 나왔으면 오를 때도 13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평하지 않다. 오늘 저희 그 핵심 주제네요, 사실은. 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 계속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고 부동산도 똑같고 주식 오르면 뭐가 좋냐고요, 전.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것도 그럼 답습하는 뭐 관행 중에 이런 건가요? 저기 집값 떨어지면 막 정책으로 받쳐주는 거? 그래서 어떤 얘기가 하냐면 그러면은 빨리 그러면 집값 오르으니까 지금 일부 지역만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지역의 집값을 하락 안정시키기 위해서 빨리 정책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어라 하면 안 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봤더니 정부 관료들이 다 강남에 살고 있네. 예. 니네 집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사게 된단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그게 가장 고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계속 패턴이야. 그 국민 일반의 분노나 실망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을 하죠. 예.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집값의 문제는 사실은 서울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 공공분야나 공공임대가 확 늘어나면요. 당연히 집값이 하향 안전화나 보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저는 그런 건 또 공격적으로 내도 된다고 보고 서울의 다주택자들에게는요. 일면 종부세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적 정치인들까지도 두려워해요. 예. 그러면 투기 목적이 아닌 1인 1가구 1주택이나 투기 목적이 아닌 거로 확실히 보여지는 일가주택 있잖아요. 시골에 하나 뭐 서울에 하나라든지 뭐 경기 북부에 하나 서울에 하나라든지 해서 저는 종부세는 투기 목적이 아니거나 또는 본인들이 도저히 담세력이 안 되는 어떤 계층들 지금도 여러 가지 예외도 있고 또 편익이지만 더 완화해도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투기 목적이 분명한 거는 훨씬 더 무겁게 가세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보유세가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집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예. 서울 전역에 있잖아요. 자, 육사, 대법원, 대검, 서울대,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지역으로 내려보면 국토 균형 발전되고요. 예. 지역 소외 극복되고요. 그 자리에 대규모 공공분야나 공공임대, 또 공원 이런 거 공급하자는 거죠. 이런 걸 입체적으로 내놓자 이겁니다. 예. 근데 그런 걸 저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이슈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이슈되면 늘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때릴 거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두려워하는데 그렇죠. 네. 방금 제가 말한 것은 그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면서도 분명히 주거 문제, 예. 네, 무주택자들의 주거 문제와 예. 집값 하향 안정 또는 보합세 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예. 그래도 안정된 국면에 네네.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네네. 서울대, 육사, 대법원, 대검 예를 들면 이거 지방 이전하는 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일부 기득권은 반대하겠죠. 예.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예. 근데 서울이 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내놓아라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서울의 일부 지역을 빼고 글로벌하게 보면요. 집값이 2022년 이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나 참여정부 때는 전 세계 집값이 올랐다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일부 지역만 오른다고요. 중국은 22년부터 계속 빠지고 있고요. 캐나다 빠지고 있고 미국도 이제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요.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날까? 대한민국은. 전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네. 정책을 잘 만들면 예. 집값을 잡는 유일한 진보 정부가 된다는 거예요. 오. 이 기회를 지금 못 잡고 있다. 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 예전에 못했잖아. 예. 나 그거 건들리고 싶지 않은데? 맨날 실패했었잖아. 아니에요. 그건 실패한 건 제대로 된 정책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대외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유동성이나. 예. 근데 지금 환경이 너무 좋다. 예. 일부 지역만 잡으면 굉장히 빠르게 예. 하향 안정화 될 거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해서 강남 집값을 잡자 이거예요. 예, 예. 그럼 잡을 수 있다. 네. 보유세만 물리면 돼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40억 원, 50억 원 아파트에만 보유세 부과하자. 진짜 일부인데. 그리고 투자로 갖고 지금보다 있는 경우. 기준을 이제 이광 대표님의 주장 뭐냐면 명확하게. 주택 중에서도 그 종부세 안 내는 분들까지도 약간 공포와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종부세 네, 부과되는 네, 그러니까 네, 그 네. 기준을 확 올려주자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최소한 일가주택자 중에 웬만한 좀 고가 주택이다 하더라도 부과 안 되면 예. 이 종부세에 대한 공포가 빠지는 거죠. 근데 40, 50억은 엄청난 고가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재산세도 많이 내야 될 분들이에요. 예, 예. 내가 종부세 추가로 더 내게 하면 예. 그 정도는 감당하는 부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2주택자, 3주택자는 어떻게 돼서 그럼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냐? 예. 그러면 3주택이나 2주택 팔아야죠. 예. 이것도 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도입할 때 뭐냐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40억만 매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떨어질 표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극소수가 돼요. 그러면 정말 아니, 극소수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7%라고요. 떨어질 표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왜 거기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악의적으로 뭐냐면 그 계층을 막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집값이요 2, 30억 올랐는데 보유세가 반으로 준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윤석열 때 이제 그런 짓을 한 건데 근데 그거를 민주당도 똑같이 찬성해서 한 거예요. 의회에서 그 법이 통과됐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유가 있었다고 치면 집값이 올랐으면 그거라도 최소한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야,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두 분의 말씀을 이제 현 정부 여당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희 방송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와, 정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얘기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한 시간 더 지났어요? 한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와, 진짜 10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술자리 모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제 보유세 도입에 대한 뭐 찬반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선거 앞두고 나서 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 많았던 건 사실인데, 저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유일하게 저돌적으로 시행한 정부가 이재명 정부이자 국민주권 정부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 근데 연말 연초 사이에 요 내용이 쏙 들어가 버리니까 저희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다. 지금 이걸 또 방치하면 또 집값이 폭등할 거고 예. 그때 대해서 또 논의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투기꾼들이 활개치는 대한민국 바라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뭐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쟤네 절대 못 잡을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어떤 오만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면은 이 정부에서는 좀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세요. 지금 투기꾼들 엄청 좋다고요. 투기꾼들 지금 세금 줄었죠. 그리고 전세 끼고 산 데서 전세금 받아서 삼성전자 사서 그리고 지수 ETF 사서 그거 80% 올랐죠. 아, 배 아파라. 지금 대한민국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들한테 세금을 얘기하는 걸 왜 두려워해요? 이 양극화, 자본의 양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질문을 던져보면서 두 분의 어떤 답답함, 또 사자후로 또 대신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예, 시원시원하시죠? 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2030 네네네네. 그 이재명 뭐 지지율이 65% 안팎까지 냈는데 2030 지지율은 예. 어쩔 때는 부정적인 데서 많이 또가 있어요. 20대. 맞아요. 예. 또로 2030이 긍정률이 부정보다 더 많은 것 네, 네. 때 나오지만
그게 40대, 60대 비해서는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대화도 더 많이 했는데 주거 정책도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집값도. 네네. 저는 그러면 예를 들면 괴산군에는 5만 원짜리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청년들이 위한. 하순군은 1만 원짜리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들이니까 특별한 대책 나온 면도 있지만 얼마 전에 화성에서도 우리 민당 소속 시장인데 20만 원 장학관이라 해서 청년들이 훨씬 저렴하게. 예, 월세로 살 수 있는. 원룸이 지금 60만 원, 70만 원씩 하잖아요. 예, 예. 이 청년들은 어마어마한 강남 부자보다 예. 그 사람들은 종부세 예. 50만 원, 100만 원 냈는데 예. 땅 부자들, 집 부자 이 청년들은 50만 원, 70만 원, 1년에 500만 원, 700만 원 더 내고 있어요. 예. 너무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서울 수도권 전역에 청년들이란 정말 쫓겨나지 않고 정말 10만 원 안팎 예. 예, 대규모 공공임대 예. 또는 청년 주거 예. 공간이라도 대폭 만들자는 거예요. 예. 저는 왜 이것도 못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강조했거든요. 예. 이거라도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더 내놔야 되지만 제발 지금 어쨌든 가장 상실감이 큰 2030 세대를 위한 그분들을 위해서 당장 아주 저렴한 분양주택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임대주택은 지금도 엄청 공급할 수 있거든요. 짓는 것도 있지만 매입 또는 전세 갖고도 공급할 수 예.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장학관 형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라도 대규모 공급하자는 거죠. 예. 나중에 청년들을- 집을 사기 전에 예. 또는 장기 공공 임대주택 들어가기 전에 네. 그래도 10년 안팎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게 예. 쫓겨나지 않고 예. 월세 10만 원, 20만 원. 그러면 그래도 주거로 인한 청년들의 고통이나 불만 조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거라도 과감히 내놔라 이겁니다. 아.